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도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식이 뭐였죠? 네, 범주와 저 시간의식이 결합된 것을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칸트가 범주와 감성을 연결해 주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판단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식이라고 했고요. 그 도식은 시간의식과 결합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매개의식, 즉 원칙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칸트의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이 데어링의 책을 보면서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94쪽입니다. 제3절 순수 오성의 원칙. 첫째로 분량의 도식, 즉 수가 현실적으로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즉 모든 현상이 우리의 대시간 계열에 있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모든 현상이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가 혹은 충족하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 셋째로 모든 현상이 어느 일정한 시간 순서에 관계해야 한다는 것. 넷째로 모든 현상에 대해 일정한 시간 총괄이 관계해야 한다는 것들이 확립되면 이들 도식의 매개에 의해 우리의 판단력은 모든 현상을 그것에 대응하는 범주하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시간 계열에 있어서 파악되지 않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물에 대해서는 분량의 도식도 따라서 단일성, 수다성, 총체성이라는 범주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세 항목의 도식 및 범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상을 시간 도식하에 포섭하는 것, 따라서 범주를 인식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법칙은 순수 오성의 원칙이라 일컬어진다. 이들 원칙은 직접 범주 및 선천적 시간 한정, 즉 도식에서 생긴다. 이 경우 도식의 시간 한정과 범주가 판단에 결합되는 것이다. 칸트는 선험적 판단력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저 범주와 감성, 우리의 오성과 현상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매개하는 우리의 선험적인 순수한 능력을 도식이라고 했고요. 비록 이 문단에서 길게 나왔지만 결국은 앞의 도식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범주하고 시간을 연결한 겁니다. 시간 계열이나 시간 충족이나 시간 순서나 어떤 시간의 총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범주와 감성은 그냥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순서와 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는 이 범주와 감성, 오성과 현상을 결합시켜주는 다른 하나의 법칙을 오성의 순수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범주와 도식은 전적으로 경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생기므로 이 결합은 선천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합에서 생기는 판단은 그러므로 선천적 판단이어야 한다. 이 판단은 직관과 개념을 서로 결합하므로 선천적 종합 판단이어야 한다. 순수 오성의 원칙은 그러므로 선천적 종합 판단이다. 이것은 수학적 판단과 똑같다. 기하학적 명제의 가능성은 선천적 공간 표성에 입각한다. 나중에 알 수 있듯이 순수 자연과학의 원칙으로서도 지적될 수 있는 순수 오성의 원칙의 가능성은 선천적 시간 표상에 입각한다. 그런데 이들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칙은 범주와 그것에 대응하는 도식과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네 항목의 원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분량의 원칙, 2. 성질의 원칙, 3. 관계의 원칙, 4. 양태의 원칙.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뭘까요? 네, 범주와 도식을 결합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대상의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선천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저 정보들을 가지고 사유해야 된다는 것, 이 생각하는 능력이 선천적인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도 칸트가 보기엔 선험적이다, 선천적인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선천적인 능력은 결국엔 저 개념, 즉 범주, 우리의 오성의 순수한 개념, 그 사유의 틀과 저 감성에서의 직관, 즉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결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험적인 것은 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사유하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과 우리의 직관 형식을 통과해서 오는 저 정보들을 가지고 사유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기 때문에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 우리의 경험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든지 어떤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전제를 해서 그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기하학적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점엔 칸트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 점이고요. 반대로 칸트가 많이 비판받는 점이기도 합니다. 꼭 수학적인 것, 기하학적, 즉 자연과학적이고 역학적인 것, 이것들만을 가장 우리 인식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칸트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과학만 발달하고 그 외의 학문은 발달되지 않고 무시하고 물화되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아무튼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주와 도식을 결합한 거니까 우리는 범주처럼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저 네 가지의 원칙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원칙, 저 분량에 관한 원칙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분량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을 칸트는 직관의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4절, 직관의 공리, 분량의 원칙. 분량의 원칙은 시간 계열의 한정과 분량의 범주와의 결합에서 생긴다. 이 원칙의 의미는 모든 현상, 즉 모든 직관은 시간 계열에 있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모든 직관은 외연량, 즉 연장량이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짧은 한 문단이 직관의 공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끝! 이것만 이해하면 실은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직관의 공리, 저 분량의 원칙, 뭘까요? 네, 모든 직관은 외연량 혹은 연장량이라는 원칙, 이겁니다. 연장이 무슨 의미죠? 네, 어떤 공간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관되는 대상을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전체인지, 즉 하나의 시점인지 다수의 시점인지 모든 시점인지 이렇게 시간 계열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그 대상이 어떤 연장을, 외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원칙이래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연장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대요. 여기 펜이 있습니다. 몇 개죠? 네 개가 있죠. 이것을 네 개라고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를 한다고요? 네, 각자가 연장체라는 것을, 나름의 외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객관적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칸트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직관의 공리라 칭하고 있다. 현상, 예컨대 우리의 장면은 시간 계열에 있어서, 즉 부분에서 부분으로 또는 시간점에서 시간점으로에 있어서 파악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상에 있어서 연장을 지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장하는 것의 지각은 부분에서 부분으로의 파악에 의해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체를 시간 계열에 있어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공간적으로 직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를 현상으로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개의 장미꽃이나 혹은 몇 개의 장미꽃이 우리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는 동종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파악된 부분의 총괄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을 볼게요. 그걸 보니까 하나의 대상은 언제나 부분에서 부분으로 한 시점에서 한 시점으로 옮겨가면서 파악을 한대요. 예를 들어 이 컵을 보면요. 우리는 손잡이, 이 컵의 몸통이 되는 부분, 입구의 동그란 부분, 받침이 되는 부분, 혹은 컵의 색, 이런 것들을 부분 보고요.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컵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장미도 마찬가지래요. 저 꽃송이, 잎, 줄기, 가시, 뿌리 등 하나의 부분을 통해서 모아서 한 송이 장미라는 것도 알고요. 장미가 많이 있다, 장미가 숲을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 부분 개별적인 장미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든 여러 개든 전체를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미들은 뭐 해야 돼요? 연장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철강남이 한 명 있는지 아니면 5명이 있는지 10명이 있는지 100명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올린 동영상이 100여 개가 넘으니까 철강남은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죠? 저도 엄연히 이 연장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동성을 올렸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할 겁니다. 연장이 있어야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수학을 현상계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물을 시간 계열에 있어서 따라서 외연량으로서 직관할 필요가 있다. 직관의 공리 없이는 수학적으로 기초를 이룬 자연과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리학이 있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즉 예컨대 일식을 예고하는 것, 그리고 포탄이 갖는 탄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현상을 시간 계열에 있어서 따라서 외연량으로서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직관의 원칙 없이 수학적으로 기초를 이룬 자연과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학을 현상계로 옮긴다는 것. 자, 저기 보고 나무가 몇 그루에 있다, 몇 개의 의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건 현상을 수학으로 옮기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을 지금 현상으로 풀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칸트는 수학을 현상계로 옮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일식을 예고하는 것 혹은 포탄의 탄도를 결정하는 거래요. 우리는 몇 월 몇 시에 일식이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날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현상에도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달과 해 그리고 지구가 연장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 각자의 궤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통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도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우리가 포신을 통해서 솔 탄알이 무게가 얼마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쏘아 올릴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 그것의 전제는 그것은 포탄과 탄도가 어떤 구체적인 연장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실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간다고 해볼게요.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부산까지 대충 몇 시간쯤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 그 도로도 연장체고 이 차도 연장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게 되면 언제쯤 도착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직관의 공리, 말만 그럴싸하지 정말 이렇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말도 베베고 와서 어렵게 하고 일반적인 세계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복잡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읽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말과 단어 속에
속아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